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추석 연휴 때 좀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와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뵈야 되는데 참 추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번에 연휴가 꽤 길죠. 오랫동안 긴 연휴고 또 방송과 신문들도 많이 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좀 긴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자리, 오붓한 자리들 또 마련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게 항상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치가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발전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제도적인 민주화와 더불어서 관습적인 민주화 이런 것도 굉장히 꽤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요,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라는 큰 틀이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정치와 사법과 경제 등등이 그래도 진보해 나가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자부심과 함께 아마 여러분들 이제 외국 나가시면 요즘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이렇게 따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K-팝의 열풍들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부심과 성장이라는 것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꽤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을 아마 보시면 글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부터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미국에 대한 생각과 환상들이 다 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여왔던 미국의 어떤 문제점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칫 미국의 민주주의, 즉 우리가 따라하고 싶고 본받아 싶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혹시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오로지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도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가 관세 문제를 두고서 미국과 꽤 어려운 협상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큰 파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계속될까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 전망들을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꽤 아주 감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읽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2명의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게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나왔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다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 두 교수가 제시했던 분석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칼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예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쿠데타라든지 군사 반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은요, 민주주의가 그냥 합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메시지는 민주주의는 쿠데타가 아닌 또 다른 형태, 즉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정권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도 언론도 있고 국회도 있고 다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합법적인 틀, 우리가 어떤 인식하지 못하는 그 틀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질식되어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요즘에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포획하고 정적을 매수하거나
무력화하고 게임의 법칙을 바꿈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심판이란 게 바로 사법부죠. 판사들을 무력화시키고 매수하고 또 압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얻는다.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이 번뜩 드시는 게 있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정적들을 공격하고 또 언론을 공격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등장, 이런 것들이 어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결국은 예전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그렇고요. 차베스 엄청 인기 많았습니다. 차베스가요, 뭐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석유로 이룬 부를 국민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뭐 멀리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무슨 쿠데타를 한 거 아닙니다.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독재를 해왔고 당시 독일인들에게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이것들이 뭐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비상계엄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워낙 국민들의 민도가 높고 또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 속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시원해요. 근데 막 불을 떼잖아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이 물이 뜨거웠는지 안 뜨거운지, 여러분 아마 욕탕에 가보시면 처음에는 뭐 좀 뜨겁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적응이 되잖아요. 근데 물 온도가 계속 올라가도 내가 못 느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가서는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내 주변의 환경이 정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상황에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러한 현상을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에이 무슨 독재야, 지금 무슨 민주주의가 무너져, 말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방송 다 나오는데 뭐 야당도 있고 다 저렇게 시위도 하고 장애 집회도 하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무너져? 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다 작동이 돼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근간을 지켜왔던 삼권분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성독재라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독재라는 게 막 아주 막 모든 권력을 다 삼권을 다 잡고 있고, 우리가 60년, 70년대죠. 박정희 유신 헌법 체제했던 그런 독재가 아니라 연성독재. 그러니까 탱크나 곤봉이 없이 그냥 선택된 지도자의 어떤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독재. 그게 이제 요즘 연성독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죽인다라는 이야기처럼 결국 이 민주적 질서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전에 사실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왔죠. 우리가 그동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의원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져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많이 어떤 좌우되어 무너져 왔는데,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민주당을 장악한 가장 큰 어떤 무기는 뭐냐면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입니다. 즉 당원이 당의 중심이 된다. 많은 사람 그럴다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소수의 이 조직화된 당원, 소위 이걸 이제 개딸이라고 합니다. 즉 개혁의 딸이라고 그러죠. 이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당원들의 포션을 한 20% 두고,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한 그 정도 두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 당원 중심주의인데 우리 당에 있는 후보를 갖다 내가 원내대표를 뽑는데 뭐가 문제야? 국회의원 너네들만 뽑냐? 말은 맞죠. 근데 묘하게 보면 이것이 어떤 이 파편화된 당원들의 어떤 이 의견을 모은 게 아니라 결집되고 단결된 조직화된 당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버리는 것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민주당에 보면 공천 때 비명행사, 즉
이재명 대통령 계열이 아니면 전부 다 공천에 탈락시켜버렸다. 즉 이 개딸들이 한 500명, 1000명씩 지역구에서 가서 실제로 거기서 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하면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즉 친문이거나 친노인 사람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친명계를 올려버리는 뭐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당원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뜻이나 이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뭐라 그러면 확 이제 그냥 뭐 댓글 하고 그다음에 문자 폭탄 보내고 하면서 말을 못하고 해요. 최근에 박희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판사 출신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한번 공식 회의에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법원의 권한과 어떤 이걸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진짜 폭탄을 맞았어요. 어마무시한 이 문자 폭탄, 그리고 막 그 국회의회관에 의원실에 전화통이 불이 났습니다. 직원이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개딸이 어마어마한 공격들, 이걸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다 보면 제 주장과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걸 보면 아유 막 사람이 막 감정이요 굉장히 흔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연예인들이 악플 받으면서 왜 저렇게 막 극단적 선택을 할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어마무시하게 뭐 죽이니 살리니 뭐 이 문자를 받으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갈 때도 막 흠칫흠칫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위협과 협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박희승 의원이 공개적 자리에서 그 주장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좀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마무시하게 공격이 오는 모양입니다. 뭐 수만 건. 이 문자가요, 문자 폭탄을 한번 받아본 사람들 따르면 여러분 하루에 문자가 한 10,000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 전화기가 뜨끈뜨끈해요. 10,000개 들어오면. 근데 이게 매일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전화기 못 씁니다. 아예. 그럴 정도로 공격을 해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런 공격을 받으면. 정말 뜨거운 의지가 없으면 못 나섭니다. 자, 이렇게 당 자체를 사실상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당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즉 정청래, 추미애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정청래가 그러는 거죠. 속으로는. 아니 당신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못하는 법이 있냐? 나도 한다.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요. 이 유튜브에 쇼츠를 어마무시하게 올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밥 먹는 것도 다 올려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다 올려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이 유튜브에 어떤 한 자기 계정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게 한도가 100개예요, 100개. 100개 이상 못 올립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뭐 하루에 올려봤자 몇 개밖에 안 올리거든요. 근데 100개를 올리는데 이 정청래 대표는 어느 날 어떤 면에서 보면 안 올라가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미 100개를 올린 거예요. 하루에만. 그러니까 얼마를 올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뭐 밥 먹고 대화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하고 올려서 그걸 보는 강성 지지층들과의 소통만 중요시하는 거죠. 추미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들 앞다투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하는 게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결국 성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당의 의사결정을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이제 훼손이 되다 보니 이제는 국회의원들 할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전체보다는 나를 찍어줄 적극적인 지지층들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만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그게 이제 패턴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러면서 이게 집권당이 이제 뭐 관습이나 뭐 관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 보시면
거기는 지방선거 경선장 같아요. 거기 다 나오시는 분들이 다 지방선거 나올 분들이거든요. 막 떠듭니다. 막 떠들면 그거 다 찍어요. 다 보좌관들이 찍어갖고 쇼츠로 막 올려요. 그러면 이게 인기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서영교 의원이 때 목청이 크지 않습니까? 막 목청 높이 하고 그런 게 보니까 이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지지율이 엄청 올랐대요. 서울시장 경선 지지율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이제는 그 합리적인 어떤 지성이나 토론 이런 거는 전혀 상실되고,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당 의원들 몇몇 명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 뭐 모임을 만들어서. 근데 며칠 전에 취소에 통보를 했답니다. 왜? 어디 지금 야당하고 지금 저 밥 먹고 그래? 내란 정당하고 밥 먹고 그래? 워낙 비난이 쏟아지니까 아예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장면에 한번 사진 찍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 내란 정당하고 지금 밥 먹었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 아예 여야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내란 특검법을 그냥 현 상태에서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등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기구에 대한 개편안 이거 야당이 협조해 주겠다.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야합이다. 밤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합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이 됐고요. 자, 전적인 이제 민주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그 민주주의도 지금 상당히 붕괴 직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튀르키예에 있는 한 언론인이요, 독재의 길, 이걸 7단계의 독재의 길, 이거를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튀르키예 저널리스트인 에제 페메쿨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How to Lose a Country라는 책에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가는 7단계를 본인이 이제 설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이런 분석적인 책을 써놓은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1단계가 정치 언어의 왜곡. 정치 언어의 왜곡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왜곡되어 간다는 것이고요. 2단계는 정치 반대 세력의 악마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쟤네들 내란 정당이야. 쟤네들 밥도 먹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 국민 의지의 절대화. 국민 주권주의. 국민의 뜻이 절대적이야. 국민이 하나 그러면 다 해야 돼. 근데 그 국민은 누구예요? 자기 지지층의 국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국민의 의지를 절대화한다는 것은 개딸의 의지를 절대화해서 국민들이 하는데 그거는 최고야.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 의지의 절대화 3단계입니다. 자, 4단계가 바로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죠.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흔들기. 이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립기관의 무력화.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뭐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무력화, 감사원 등등이죠. 자, 표현의 자유면 시민의 자유의 억압. 이게 이제 5단계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 말만 하면 이제 뭐 고소 고발해버리고, 뭐 말하면 뭐 바로 이 고소하고, 또 최근에 이제 방통위를 갖다가 이제 다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또 특히 KBS, MBC 이 방송에 대한 지금 개입, 뭐 위원들을 이사들을 갖다가 확 늘려버리고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좌파 단체들이 사장 선출에 관여하게 만드는 이러한 단계죠. 그리고 야당과 사회운동의 해체. 이게 이제 6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야당에 대한 해체 작업입니다. 즉 내란 특검의 결과를 보고서 결국 야당 얘들을 내란 정당이야 해체시켜버려. 바로 이게 6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7단계는 바로 이제 권위주의 체제가 이제 공고화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대충 5단계 정도에 와 있고 지금 6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즉 5단계라고 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가 바로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사법부죠. 자, 왜 그런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5개 재판을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12명의 대법관들이 10대 2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죠. 자, 아무런 근거가 별로 제시하지 않는 사자회동설, 즉 조희대, 지금 한덕수 뭐 등등이 4명이 모여서 내가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 내려서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청문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 과정들을 지금 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법부의 결정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조직도 마찬가지. 판사의 예를 들어서 판결 과정을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가서 뒤집어 보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독립적인 주체인데. 자,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그래서 법사위가 지금 국감 기간에 아예 대법원을 쳐들어가서 대법원에 가서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것도 안 되면 아예 그냥 대법관 수를 한 26명까지 늘려버립니다. 지금 14명입니다. 26명까지 늘려버려요. 그러면서 그 임명권 22명에 대한 임명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대법관들을 전부 다 사실상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뀌어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대법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이런 사건이. 그러면 이거 유죄가 아니었네? 보니까 무죄였네?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혐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결국 대법관 수를 왕창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숫자를 늘려버리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못 믿어서 또 뭘 하려고 하느냐. 사심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사심제. 자, 헌법재판소는요,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재판에 대한 내용은 심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따로 있고, 이 두 개는 누가 서열이 위가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대법원에 확정 판결 났어요? 그럼 재판 소원을 합니다. 헌법재판 다시 심리를 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아시겠지만 이미 균형이 깨졌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유죄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이거 무죄야. 헌법재판소가 무죄로 결정을 내린. 자, 이거를 지금 마지막까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헌법 위반 소지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헌법재판소 밑에 두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요,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도 3세판이 아니고 4세판 되게 돼요. 그럼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력을 왕창 늘려야 됩니다. 이런 법원 같은 걸 하자면 헌법재판소에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1단계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선 아웃시켜서 사퇴시키고 대법원장을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을 대법원장 시켜서 이번에 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는 재판부를 바꿔버리고 유리하게 판결하는 게 1단계. 그게 안 되면 2단계. 지금 대법관 수를 왕창 26명 늘려서 또 뒤집는 방법. 그것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를 또 심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법을 바꿔서 한다. 거의 3단계의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공청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에서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성남FC 이런 사건들이 법카 카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가 뭐냐? 배임죄입니다. 이 배임죄는요,
지금 우리가 형법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특경과법상 배임죄가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 등등이. 자, 이게 지금 4가지 혐의가 전부 다 배임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까요? 여당이 확정을 했죠. 배임죄 폐지하기로. 배임죄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제3자의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할 경우에 주로 기업들이 많이 배임죄로 기소가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원하지 않은 노란봉투법, 상법 이거는 뭐 엄청나게 하면서 갑자기 기업들을 위하고 싶어졌나 봐요. 아이고 기업들 여러분, 제가 기업 여러분 고생하시죠. 배임죄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그거 없애드릴게요. 기업들은 좋아하겠죠. 배임죄 없어지니까. 근데 실질적인 노린 효과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4가지 지금 죄를 면소시키는 겁니다. 면소라는 거는 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배임죄로. 근데 그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면소, 즉 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배임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처벌 못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배임죄라는 게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 내가 기술을 100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걸 좀 딴 걸 위해서 내 아는 사람한테 1억 원에 팔아버려요. 1000억짜리 거를. 요게 이제 배임죄거든요. 손해를 입힌 거거든요. 지금 이거 처벌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배임죄 없어지면 처벌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껍데기 만들어버리고 이 회사 이거 뭐 노조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기술을 갖다가 저쪽 회사에 싸게 팔아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거 내 회사야. 이런 식의 범죄가 있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참 기업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법을 없애버려요.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 4개 사건 날라가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공소 취소를 해버려요. 자,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검사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요. 제가 잘못했네요. 기소를. 제가 없앨게요. 판사님 괜히 수고하세요. 없앨게요. 공소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이 사건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법 개정.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어떤 행위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면소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가 있었네요. 지금 사중망이네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북한에 이제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건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이미 이화영이 7년 8개월의 실형을 대법원에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막 연어 술 문제 이거 가지고 막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즉 대법원에서도 이미 끝난 이야기를 아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 뭐죠? 재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재심을 하게 되면서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또 막 공격을 하고 뭐 청문회를 하고 탄핵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북한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거 우리 방북 대가로 받았는데 그래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저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의문도 제기해요. 이번에 유엔 대사로 차지훈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 차지훈 대사가 변호사 출신입니다. 누구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등등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무슨 사건 관련해서 수임하고 성공보수 받을 거 할 때 그 성공보수 받는 당사자를 누구로 했냐고 하면요. 김현지 씨로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의 변호인 누구냐? 바로 차지훈 대사입니다. 아무런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외교의 전쟁터인 유엔 대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엔에 북한 대표부가 나와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북한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엔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북한하고? 뭐 이런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죠. 뭐 이건 단순히 의혹입니다. 의혹이기 때문에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의문까지 나오게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지금 4개월 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집권 기간을 보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딴 거보다
즉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연기된 재판,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죠. 그런 재판을 무효화시키거나 없애는 이런 쪽에만 모든 당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 그리고 이걸 또 내란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아예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근데 야당은 뭐 여기에 참 제가 볼 때는 거의 협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지금 지지율이 뭐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당이 야당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추석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던진 이유는 그만큼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위태롭고 녹록지 않다는 거죠. 즉 차라리 아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 뭐 특별법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건을 모두 다 없앤다, 무죄, 이걸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법부를 해집어 놓고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 원칙과 서로 상호 견제와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도는요, 한번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착하기 어려워요.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6년이 됐어요. 6년 동안 투자한 돈만 800억입니다. 공수처라는 조직에. 근데 옛날에 공수처 만들 때 뭐라 했어요? 야, 이거 만들면 고위공직자 비리 다 없애고 뭐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6년 동안 몇 건 기소한지 아십니까? 6건이요. 기소한 사건. 1년에 한 건 기소했어요. 1년에 한 건. 1년에 한 건 6건 기소하는데 800억이 들었어요. 한 건 기소하는데 1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이제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근데 검사들은 안 가요, 여기에. 78년 동안 쌓여왔던 검찰의 이 노하우, 수사 노하우, 경험, 축적, 이게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데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이 전산 시스템이요, 이거 만드는 데만도 3년, 4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요번에 보셨지만 이 대전 정보 거기에 화재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데이터 복구하면 되겠지만 이 오래 쌓여진 경험은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특검 수사관들 지금 다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특검도 안 돼요. 왜? 수사를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검사들 수사권 지금 다 박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 전문적인 수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경찰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잘.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리한 건 누굴까요? 범죄자들만 총호하는 거예요. 살판 나는 겁니다. 내가 범죄 저질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거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거다. 정말 우리의 그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시스템입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것. 단순히 이거는 그냥 제가 과대망상이나 노파심이 아닙니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방법은 뭐 선거를 통한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추석 때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좀 10월 달에는 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